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1월의 새해 두 번째 주간이죠.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됩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한 주간에 거의 10%가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10% 올랐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번 주도 미국 바이든 출범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껴 있습니다. 게다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시중의 금리들이 실세 금리들이 조금 오른다는 부담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과열 저짐 이런 양상들을 어떻게 시장이 녹여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쉽게 그렇다고 강세 마인드를 꺾기도 어려운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수들을 보면서 전략 지금부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시장 흐름들 점검합니다. 특집으로 시장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은 정말 대단하대요. 장이 90포인트 오르기에요, 장중에. 100포인트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네. 120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팀장님이 연초에 한 10개 종목 말씀해 주신 거 벌써 불을 뿜고 막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장부터 어쨌든 간에 속도가 가파는 건 사실인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 번도 고민 없이 시장 올라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도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빨라서 속도를 고민하는 시각들이 좀 있기는 한데 방향은 고민할 필요 없다.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는 시장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된 것 같아요. 이 코멘트 드린 게. 이 속도에 대한 고민은 틀려도 중간은 갑니다. 방향에 대한 고민이 틀려버리면 그때는 이 타격이 좀 크지만 그렇죠. 속도에 대해서 이게 고민 포인트가 조금 어긋나는 경우에는 크게 벗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당장 좀 물렸다 한들 방향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젠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요즘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시장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대기업 오너들도 주식 개인적으로 잘 안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진짜 이거 예금에만 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채권만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쳐다보자고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자마자 주식이 물렸다. 그러면은 실망감이 엄청 클 겁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 지수 올라가는 속도를 체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해피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지수는 올랐는데 내 거는 별반 오른 게 없다는 것들.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코스피는 120포인트 올랐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향 잘못 가서 서 있으면, 시장을 잘못 가서 서 있으면은 요즘 체감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고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시장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른 거 뭐 있어요? 안 오른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안 오르고 있는 종목은요. 못 오르고 있는 건지 안 오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해서 핀트가 안 맞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좀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을 골라야 돼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꼭 사면 최저점에 사야 되고 팔면 꼭 최고점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핀트만 조금만 바꿔보면 되는데 어차피 나는 최저점에 못 사고 나는 최고점에 못 팔아요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주식 투자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저점에 못 사는 거였으니까 지금 올라온 단계에 사는 거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파는 건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러거든요. 아, 얼마 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9,500원, 뭐 9,4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10,000원에 못 파는 거고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파는 거죠. 그래서 컨셉만 조금 바꿔도 뭐 충분히 할 만한 시장입니다. 종목 이목받을 종목들은 방송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패널들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이 장표 수업도 보면서 예. 얘기를 좀 하죠.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잠깐 네. 뭐라 그래요? 팀장님 월요일날 방송할 때 네. 더 가냐 마냐 뭐 더 들어올 자금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들 꼭 분석해 주세요. 네. 뭐 알았다라 그러고 전화를 끊긴 네. 끊었는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제일 거는 지금 궁금한 종목이지 거죠. 네. 사실 뭐 더 가냐 얼마가 더 음. 들어오냐 이거 사실 큰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이게 거래소고 코스닥인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 이제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배당락일 날 이론 배당락이 44p였잖아요. 근데 배당락이 그대로 다 이 시장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높거든요. 그렇죠. 예. 44p 마이너스가 이론 배당락 가격이었으면 뭐 마이너스 일부 정도 녹는 거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날 11p가 올랐어요. 그것도 시가에 잡아먹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배당락 딱 찍으면은 우리 뭐 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삼성생명, 뭐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이렇게 딱 네. 10종목 삽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날 보니까 이거 덜 빠졌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으니까 이거 뭐 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배당락일 날 예상만큼 안 빠졌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이런 생각 뭐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마지막 폐장일이었는데 이날 50p가 올랐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감이 와요. 맞아요. 야, 이게 내가 기다린다고 오는 타이밍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사야 되겠다. 이게 감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21년도 문을 열고 개장을 딱 찍어보니까 70p, 46p, 네. 22p 한 번 빠지더니 63p 플러스에 금요일 날은 120p 포인트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놓쳤네. 뭐 내지는 나는 그래서 살에서 샀는데 내 건 왜 안 오르죠? 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금요일 날 상승만 한번 띄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금요일 날 누가 사서 올랐어요? 외국인이 맞아요. 사서 올랐어요. 외국인이 1.6조를 샀어요. 장중에 저하고 똑같은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삼성전자 호가 보신 분들은 하다가 이게 뭐 2% 3% 하던 게 8% 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개별주처럼 움직였구나. 네, 시장가를 쌌어요. 삼성주의 시장가를 쏘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장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일반적인 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빨라요. 속도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조정폭이 나온다 그래도 이상할 거 없어요. 하지만 속도에 대한 고민은 틀려도 절반은 가는 시장이거든. 지금 당장 시장이 여기서 부러질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쳐다보는 게 맞는 분석이지 여기서 더 가냐 뭐 여기서 뭐 쉬었다 가냐 뭐 이거를 분석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거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옛날 시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 시각으로 읽으면 이게 코스피처럼 생겼어요? 코스닥처럼 생겼습니까? 뭐가 코스닥 같아요? 차트만 놓고 보면 우리 옛날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 게 코스닥처럼 생겼잖아요. 네.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 면으로 봤을 때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어요.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입니다만 삼성전자 시장가 날리는 시장에서 그러면 주목 못 받은 종목들을 살래요?라고 물어보면 아 나는 그냥 그럼 좀 덜 먹어도 좀 흔들리면서 갈지 몰라도 난 그냥 주도주 살게요. 뭐 이목 집중돼 있는 종목 살게. 주도주 매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갈 땐 더 오르고 빠질 땐 덜 빠지니까 주도주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으로 시장을 좀 바꿔서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요청한 내용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한번 보시면 뭐 지수가 뭐 주가라는 공식이 그렇잖아요. EPS 곱하기 PER이에요. 주가 올라가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EPS가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주당 순이익에 곱해주는 멀티플 값이 올라가든지. 아 옛날에는 10배만 줘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4배 줘도 싸다라고 판단하는 시장이면은 주식이 버는 돈이 없어도 주당 순이익이 그대로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근데 지금 두 가지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닝도 올라갈 거고 네. 적어도 작년 코로나로 막 충격받았던 그거보다는 올해 실적이 좋을 거 아닙니까? 기저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멀티플 측면만 봐도 돈값이 작년 돈값이 싸요? 지금 돈값이 싸요? 지금 돈값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풀려있는 유동성이 뭐 어마무시하니까 뭐 비트코인이 10분의 1 토막 났다가 몇십 배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 값, 이 멀티플 값으로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모두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가 더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 돈으로 올라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님도 똑같은 이 시장에서 똑같은 이제 판단을 했을 건데 왜 얼마나 더 들어올 돈이 있습니까를 물어봤을까요? 늘상 개인만 사니까 개인이 들어올 돈이 얼마나 더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금요일 상승에서 외국인들이 네. 1.6조 들이 밀어 넣을 정도면 개인이 얼마 더 있는 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까지 시장 매매하면서 외국인이 주머니에 얼마 들고 있는데 한번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얼마 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밀고 들어올지도 분석이 안 되는데. 그럼 외국인 밀고 들어갈 때는 이게 얼마나 더 있는지를 분석을 안 합니다. 근데 얼마 더 있는 데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개인만 계속 사는 시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요거를 불안한 시각으로 쳐다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 같은 이 상승을 만들어주는 게 며칠만 나와버리면 이제 이런 거 잊어먹게 돼요.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개인이 얼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금융자산으로. 이거 조금 뭐 글쎄요. 네, 뭐 모래밭에서 뭐 바늘찾기 숫자 같을 수 가늠 있는데 네. 4천조예요, 4천조.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4천조예요. 네. 이 중에 절반이 뭘 것 같아요? 이 중에 절반이 부동산? 아니 돈이니까. 돈으로? 예. 그 중에 예금이겠죠. 예, 그죠? 예금이에요. 이 중에 절반 한 2천조 정도가 예금이에요. 그럼 작년에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얼마 샀어요? 한 60조 샀단 말이에요. 60 몇 조 샀죠.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예금에서 아직 10%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우리가 뭐 증시 대기 자금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M2라고 하면은 뭐 현금, 뭐 예금 더하기 뭐 CMA, RP, 뭐 단기채 뭐 이런 것들 다 더한 광이 통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예탁금으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70조예요. 거의 70조. 이런 분들은 다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빠져라. 밀리면 산다. 뭐 조금이라도 조정 나오면 산다. 이게 70조. 그리고 CMA, RP 이런 데 가 있는 게 또 한 뭐 60조, 70조. 신용잔고 한 20조. 이렇게 다 합치면 대기 자금만 한 200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자 예탁금이 뭐 60조를 연초만 해도 뭐 30조 수준밖에 안 됐는데 뭐 60조를 넘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광의적으로 증시 주변에 있는 돈들을 살펴보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분석인 게 그 200조 있으면 200조 다 주식을 살 거냐? 그럴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개인이 2천조 예금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증시가 빠지면 이 2천조가 전부 다 뭐 증시를 밀려오느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만큼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에 대한 고민은 하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또 줄어드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도 안 하다가 하고 윗집 뭐 아주머니도 안 하다가 하고 주식에 들어오는 이 투자자 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 거는 뭐 맞는 거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뭐 위험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주식 투자가 점점 젊어지잖아요. 물론 이 젊은 투자자가 뭐 빚을 과도하게 얻어서 뭐 몰빵한 상태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건 뭐 좀 뭐 불안한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금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개인들의 뒷배도 충분히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더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비싸본 적이 있었냐? 뭐 요즘 노래 가사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는 뭐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웃긴 현상이거든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온 시각은 뭐만 있어요? 올라가는 시장만 봤단 말이죠. 그럼 계속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시각을 끌어다 쓰면 계속 갈 거야 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좀 다르게 접근해 보자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시장이 한 번도 비싼 적이 있었냐? 우리는 한 번도 비싼 적이 없어요. 맨날 싼 시장이었죠. 근데 우리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보지 말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자고요. 미증시가 싸요? 미증시 안 싸요. 미증시도 안 싸요. 유럽 증시도 안 싸요. 뭐 싼 증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 많다 그랬잖아요. 올라간 거 말고 안 올라간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각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시장이 다 올라가고 다 비싸지기 시작하면 그중에서 찾는 게 뭐가 될까요? 좀 부담이 덜한 시장 없어요? 좀 괜찮은데 저평가돼 있고 펀더멘탈도 괜찮은데 좀 덜 올라간 거 없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시각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늘 싼 시장이었고 외국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일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큼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읽으면 옛날에는 말이야 뭐 12개월 선행 PER 값으로 뭐 10배만 와도 비쌌는데 지금은 14배에 왔으니까 이건 비싼 거야. 이건 과거 기준으로 읽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쌌던 거고 지금도 뭐 그냥 올 수 있는 가격 정도 온 거야 라고 읽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각을 조금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신용융자가 부담돼서 뭐 시장이 좀 조그만 충격에도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예전에 코스닥 신용잔고가 뭐 3조 원, 4조 원, 5조 원 할 때도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았을걸요. 뭐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합치면 신용융자가 10조 원이 넘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는 뭐 한 번만 충격 와도 뭐 박살날 시장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 그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30조 가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옛날에는 요금은 비쌌는데 지금 이거 왔으니까 많이 비싼 겁니다. 파십시오. 이게 아니고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시장을 읽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개인이 얼마나 더 들어올 거냐, 뭐 맞추기 어려운 분석을 하는 것보단 든든하게 뒤를 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견조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서 종목을 쳐다보시면 방향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테니까 투자하시기에는 충분히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시장 얘기는 뭐 충분히 했고요. 작가님이 좋은 질문 하셨네. 궁금하시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얘기 해주셨고 결국은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요. 작년 말에 이제 올해를 대비하자고 10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순간적으로 다 올라버려서 똑같은 질문은 지난주랑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이
그리고 지금 시점에 오른 거 이거 크게 보면 별거 아니다. 그 말씀을 그럼요. 하셨고요. 10개 종목하고 또 좀 새로운 종목도 네. 오늘 가져오셨네요. 네. 일단 종목은 잘 찍었던 것 네네. 같아요. 뭐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받을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되게 쉬운 복이었어요. 사실 집중이 맞아져 있는 종목이었고,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더 갈까요? 라고 하면서 못 사신 분들이 문제지, 들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복이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1, 2가 저렇게 뛰는 시장이면 당연히 또 지수 측면에서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굉장히 쉬운 복이었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얘기가 틀려요. 네이버, 카카오는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또 가겠어? 저게 작년에 그만큼 갔다가 이렇게 긴 시간을 쉬었는데 저게 또 간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부러지는 종목은 없어요. 한 번에 부러지는 종목은 없고, 대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오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성장성이 부러지지 않는 한. 근데 요즘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들이었을 것 같고, 뭐 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운이 좋게 더 먹은 케이스인데, 사실 애플카 얘기를 제가 예상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뭐 저도 예, 금요일 날 보고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근데 그 이전 시세를 한번 보시면 애플카 얘기 나오기 이전에도 모비스, 글로비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세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 적지 않은 시세를 발생한 상황에서 수급에 큰 이탈 없이 오랜 조정을 거치고 있었으면 이거 다시 한번 장사해 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고 들어간 건데 애플카 얘기가 공교롭게 나온 거고. 선물을 받았죠.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 말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게 삼성의 지배구조하고 현대차의 지배구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시각에서 읽고 있었는데 그냥 플러스 알파가 한번 나왔을 뿐이에요.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를 했죠. 뭐 현재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바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회 공시 들어가면은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하는 답변 없잖아요. 맞아요. 뭐 검토한 다른. 바 있으나 확정된 바 없음. 뭐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가 오갔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금요일은 올해 들어서 가장 제가 제안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일 못 간 게 사실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이었는데, 에이스테크도 지난 금요일 날 8%가 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로 쏠리는 시장에서 이목을 못 받고 있다가 금요일 날 좀 올라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G 작년까지는 뭐 성장 스토리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심화반 정도 되거든요. 이제 고도화, 뭐 심화, 뭐 이런 쪽들이니까. 요즘 애플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5G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계속적으로 안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그러면 뭐 신규로 얘기할 종목이나 좀 줘봐요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증권주는 계속 트레이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 발생 초입 국면과 시세 마지막 국면에 제일 화려한 업종이 증권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이제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카카오뱅크가 요즘도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잘 가요? 카카오가 탄력이 있죠. 카카오가 예. 훨씬 더 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뱅크, 뭐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매매해 볼 만할 거. 지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시장이면은 당연히 뭐 실적적으로 이 뭐 증권사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트레이딩은 뭐 굉장히 뭐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오르고
뭐 현대모비스도 오르고 지주사 색깔 갖고 있는 건 다 오른다. 그러면 지주사 한번 쳐다봐야죠. 지주사 중에서 제일 싼 거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SK 고릅니다. 그래서 SK 쳐다보는 시각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나오면 SK 케미칼이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케미칼이 대주주니까 케미칼 시세 한번 발생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케미칼을 갖고 있는 회사도 쳐다볼 필요는 있잖아요. 뭐 SK SK 뭐였지? 그 SK 디벨롭이었나?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그래서 뭐 조금씩 지배 구조를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투자 아이디어를 뭐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내본다라고 한다면 CJ E&M 얘기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티빙에서 이제 유상증자 스토리를 발표를 하면서 JTBC가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4천억을 쏘겠대요. 4천억을 싸서 이 컨텐츠 경쟁력을 확보해서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토리만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요즘 바깥에 잘 안 나가요. 집에서 엄청 많이 뭐 TV들 보고 뭐 OTT 보고 이런 부분들. 티빙이 사실 요즘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한 거죠. 사실 이 TVN의 이 컨텐츠와 JTBC의 컨텐츠를 합쳐서 OTT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CJ하고 혈맹 갖고 있는 컨텐츠 기업이 어디예요? 네이버거든요. 근데 네이버하고도 지분 투자 협약을 논의 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디어 주식 중에서 또 제일 좀 뭐 탄력성이 덜했던 것 중에 하나가 CJ E&M이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탄성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E&M은 안 봐요. 그래서 요거를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자. 그러면 그 윗단에 서 있는 좀, 우리가 삼성전자 시세 좋을 때 삼성물산 사봅시다 그럼 라고 아이디어를 냈었던 것처럼 한번 쳐다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3,000포인트로 훌쩍 달리고 있는 시장 주 초반 월요일, 오늘 특집으로 장세 전망하고요. 장영혁 팀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